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성종대를 말합니다. 상평창을 만들었다. 그리고 12목을 만들었다는 거 있죠? 성종대입니다. 자, 고려는 고려 초, 후상부터 고려 초기 때 호족들이 자치로 다스리던 나라였었기 때문에 이걸 고려 중심의 중앙집권국가를 만드는 게 제일 큰 과제였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백성들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돼야지만 달래주는 제도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 만든 게 빈민구제제도인데 이걸 태조 때 흑창이라는 제도를 처음 만들었다가 요거를 이제 고려의 제도로 제도화시킨 사람이 성종입니다. 의창과 상평창이라는 제도로 이 빈민구제 시스템이 갖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두 문자로 기억하자면은 의상이 한 건 했다 하시면 돼요. 이게 성종 때 경제 사회정책 두 문자입니다. 의창과 상평창 만들었다. 노비 환천법, 건원중고 만들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종 때 정치 두 문자는 성종이 체제를 정비하고 죽은 사람을 성종이라고 합니다. 정치도 문자는 최승래 시무 28조, 그리고 국자감 만들었다, 그리고 12목을 만들었다. 처음으로 상주하는 지방관을 파견하고 지방에 있던 호족들을 향리화시켰다. 이걸 이제 향리제도 정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강동육주. 이게 성종 때 이제 정치 두 문자입니다. 두 개만 기억하시면 풀 수 있어요. 항상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자감에서 학생들을 하치는 박사가 있었다. 국자감 제도가 있었다라는 걸 답을 하시면 되죠. 서적포는 숙종 때, 양형고는 예종 때, 청형각도 예종 때인데 이걸 관학진흥책이라고 해요. 12세기 관학진흥책. 관학진흥책에 나오게 된 배경이 4번에 이제 구제학당처럼 이제 문종 때 나타났었던 사립학교인데요. 구제학당을 시발로 해서 총 12개가 생깁니다. 이걸 사학시비도라고 해요. 이게 문종 때 사학시비도의 시작을 말해요. 사립학교가 발달하면서 요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게 숙종 예종 때 관학진흥책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이거는. 자, 13번 한번 볼까요? 고려시대 대외관계도 항상 나오죠. 전기때 대외관계는 항상 출제됩니다. 거란하고 여진관계, 그중에 여진관계가 나왔습니다. 자, 여진관계는 우리가 여진을 먼저 정벌을 합니다. 정벌하고 나서 이제 여진 애들이 부족 통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금이라는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에 대한 우리 관계가 어땠냐라는 걸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나번에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축조합니다. 근데 이거를 1년 만에 돌려줘요. 돌려준 게 패착이었습니다. 돌려주자마자 얘들이 부족을 통합해갖고 황제국가를 만드는데 그걸 금이라고 해요. 이 두 개가 예종 때 있었던 겁니다. 동북구성을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동북구성을 환부하자마자 얘들이 이제 부족이 통합되었고 더 큰 나라가 됩니다. 그게 금건국이에요. 금이란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 이제는 여진이랑 안 하고 금이라고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대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금이 나타나자 금이 이때는 형제관계를 얘기했었고 예종 때까지는 인종 때 가니까 얘들이 이제 4대 관계를 요구합니다. 군신관계를. 군신관계 요구하는데 이자겸은 그걸 승인했었어요. 이자겸 난으로 이 정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관계까지 불편하게 할 수 없으니까 4대 관계를 수용했습니다. 원래 여진이 우리나라를 부모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우리가 걔들을 이제 부모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도 많았지만 당시 이자겸 난으로 정권을 잡았었던 이자겸이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반발도 나타났어요. 금국하고 싸워야 된다. 금하고 싸워야 된다. 금에 사대할 수 없다는 반발도 나타나는데 이게 이른바 정지상 묘청 등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이 사람들은 금국 정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황제를 칭하자. 쟤들도 황제 칭하는데 우리도 황제 칭하자. 칭제 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윤관의 동북구성 이 돌려준 게 패착이었었다. 금이 건국된다. 자, 그 다음에 정지상과 묘청은 요 사이에는 이자겸이 금에 대한 사대를 수용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지상과 묘청이 금국을 정벌하자는 운동이 있었다. 이걸 정지상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서경천도 운동. 대동강이 평양, 서경을 말해요. 답은 나가다 순서로 가면 됩니다. 자, 21번도 한번 볼게요. 16세기 사상사에서 제일 잘 나오는 4명이 있는데 이걸 서주우유라고 해요. 서주우유. 서경덕, 조식, 이황, 이이, 서주이이가 있는데 그중에 이황과 이이 때 한국식 성리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식 유학이 만들어졌던 시기예요. 한국 사회가 유교적 사회로 완벽하게 이제 전환된 시기가 이제 16세기입니다. 16세기 때 우리 학파까지 만들어지고 우리 학문이 이제 구축이 되면서 한국 사회가 성리학 사회로 전환되는데 큰 계기가 됐던 게 이황과 이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16세기 때 명종 선조 즈음에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한국 사회가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유교 사회로 변환이 되게 된다. 이게 양난을 거치면서 완벽하게 성리학이 절대화되면서 유일 신화가 되면서 이제 완벽하게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고요. 큰 계기가 그 사이에 요 네 명의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황이 역할이 컸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이 사상자 문제를 찾을 때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일단 전기 후기 먼저 고르셔야 돼요. 전기 문제인지 후기 문제, 전기물인지 후기물인지 먼저 살펴보셔야 돼. 그럼 지울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계도서는 정약용입니다. 거중기는 화성 건설할 때 사용했던 거니까. 서양 뭐뭐뭐 그러면은 다 조선 후기 때를 말해요. 이게 서양 서적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요. 북학이 박제가죠. 실학자 말하는 겁니다. 정약용도 실학자고 18, 19세기 때. 양묘가 이것도 18세기 때입니다. 18세기 때는 탈성리학 경향이 막 나타났던 시기라 탈성리학 학파가 만들어져요. 16세기는 성리학 학파가 만들어진 시기이고, 그래서 16과 18이 좀 다른 개념의 시기예요. 그래서 다 지울 수 있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1번하고 3번인데, 조광조는 이황과 이이가 등장하기 전에 좀 때이르게 등장했었던 성리학자였었어요. 너무 때이르게 등장해갖고 급진적으로 성리학 국가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제명에 못 살고 죽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뜬 사람이에요, 조광조는. 조광조가 중종 때 등장하고, 조광조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몇 번의 피해를 더 겪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서야 성리학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 이황과 이이 때. 그 이황과 이이가 살 때 서경덕과 조식 스타일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다양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리학 사회로 바뀐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게 이황과 이이지만 아직까지는 다양한 그 학문적 흐름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완벽하게 성리학이 1등이 되는 사회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번 살펴볼게요. 서경덕 같은 분은 학자인데, 이 사람은 과학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과학과 수학 같은데. 그러니까 서경덕의 학풍이 만약에 자리 잡았다면은 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제 사회를 안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식도 있었는데, 조식은 이황하고 동갑내기입니다. 나이가 같아요. 근데 경상우도, 경상좌도를 나눠갖고 두 학문이 대립할 정도로 제자들이 달랐었고, 그 약간 학문적인 우열관계를 좀 다투던 사이였었습니다. 근데 조식 선생님은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선비라는 것은 모름지기, 뭐를 배워도 상관없으니까는 배운 게 있다면 그걸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되게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논쟁 같은 거 하지 말고, 이기 논쟁 같은 쓸데없는 실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관념적인 논쟁 같은 거 하지 말고, 네가 뭐를 배우든 좋으니까 배운 거를 실천할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주는 조금 다른 시각의 학자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식 선생님이 만약에 우리나라 주류가 됐다면은 또 다른 사회가 됐었을 겁니다. 이와 반대로 이황 선생님은 관념 자체를 중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그 먼 이상향이 뭔가가 있어요.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먼 이상향이 있는데, 그걸 성리에서는 리라고 하고요. 우리 지금 말로 풀어서 하면 그걸 도덕이라고 합니다. 도덕. 인간은 이 도덕이 뭔지 모르지만 되게 추상적인 뭔가가 있지만은 이거를 쫓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든다는 거예요. 되게 추상적인 뭔가를 위해서. 이게 이황 선생님입니다. 이황 선생님의 학문이 학문적으로는 주류가 돼요. 물론 당으로는 이이의 후배들인 서인과 노론이 주류가 되지만은 이황과 이이의 학문이 주류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그렇게 관념적인 사회로 갔었던 거예요, 그게.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다. 심지어는 물리학과 수학을 강조하는 선생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류가 아니게 돼요. 그 서경덕과 조식의 제자들이 북인이 되는데, 인조반적으로 북인 완전 몰락하거든. 그래서 그 북인계의 학문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16세까지는 어땠다? 아직까지는 그 다양했다. 성리학 학파가 등장한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조선식 성리학이 등장했었던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학문적 다양성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서조 우유할 때 서조가 관념적이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 실천성을 강조했다. 경과 의를 강조했다. 경이 내면을 말하고요. 의가 바깥으로 실천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의리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의리. 의리가 그 깡패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의리라는 것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내 어떤 그 배움이나 학습 같은 것들을 바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자, 경과 의를 함께 강조했다. 조식 말합니다. 조식. 자, 이번은 이제 경상우도라고 해갖고 그 진주 쪽에 하나의 학풍을 형성했던 분입니다. 이왕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안동 쪽에 경상좌도라고 해갖고, 그 좌하고 우라는 개념은 관찰자 입장에서 좌우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우, 왕의 입장에서 좌라고 하는 겁니다. 조식 말합니다.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다.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는 나왔던 거죠. 우리 이번에 스터디 때도 내줬던 문제입니다. 곽재호나 정인홍 같은 제자를 배출했다. 실제 국난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조식 선생님 제자들이 의병작업을 많이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을 할 줄 알았다는 거지. 실제 실행을 했다는 거지. 자기 배운 거를. 그래서 북인에서 유난히 의병장이 많이 나옵니다.
인조반정 이후에는 북인은 몰락했기 때문에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는 의병장이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그 차이점이 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6번 한번 봅시다. 네, 오랜만에 예속논쟁이 나왔는데요. 예속논쟁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성리학국가가 같단 말이에요. 16세기 때 성리학 학파가 생기고 17세기 때 가면 성리학이 절대화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양난을 겪고 난 뒤에 지배층이 성리학을 강요하면서 자기들이 약간 그걸 가지고 면피해 나갔어요. 예, 전쟁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성리학적인 관념을 사람들한테 강요하면서 성리학 질서에 의해서 자기들의 그 지배력을 유지해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이 절대화된 시기였었다. 절대화되다 보니까는 성리학에 의한 예법이 이 국가적인 논쟁으로까지 번졌던 겁니다. 그 중에 문제가 뭐냐면, 즉 키워드가 뭐냐면은 국왕이 죽었는데 이게 둘째 국왕이었었다는 거예요. 차남 국왕의 죽음이라는 게 이런 장례 논쟁이 나오게 된 큰 배경이 됐던 겁니다. 당시 이 논쟁은 당시 정당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때는 성리학 국가였었기 때문에 되게 성리학이 절대화되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이걸로 검증을 한단 말이야. 누가 더 예의에 맞는지. 그게 국가적인 논쟁이 됐던 겁니다. 자, 그중에 효종이 죽었는데 효종 계모가 살아있었어요. 자의 대비 조씨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상복을 몇 년을 입힐까를 두고 이제 다툰 거예요. 성리학에 따르면은 장남이 죽었을 때랑 차남이 죽었을 때 부모의 상복이 달라요. 장남은 어차피 가통을 계승할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의 예로 대해서 3년상을 치릅니다. 차남은 1년상만 치르면 충분하고요. 근데 얘는 국왕인데 둘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다툼이 생겼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성리학이라는 사람을 만든 사람이 주희라는 말이에요. 주자란 말이야. 그 주희가 만든 경전이 있어요. 예법서가 있습니다. 그걸 주자가래라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주자가래예요. 뭐죠? 가래를 만들었어요. 왕실예법이 아니라 집안예법이란 말이에요. 일반 사대부 예법. 그래서 그 사람은 주자가래에는 그 얘기밖에 없어요. 첫째인지 둘째인지 따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경우가 다르잖아. 차남은 맞지만 왕이잖아요. 왕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인 입장에서는 서인이 성리학을 절대화시킨 사람들이니까 여당이니까 남인이 야당이고 여당은 성리학을 절대화시키는 사람이고 야당은 탈성리학 경향을 보이려 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서인은 야 됐으니까 우리는 다 주의 제자 아니냐. 왕도 똑같고 그럼 주자 가래만 따르면 된다. 같은 말. 첫째인지 둘째인지만 따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게 서인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인은 왕을 그냥 둘째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가. 셧다 마우스 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남인은 야당이다 보니까요. 힘이 좀 이렇게 쫄리다 보니까는 왕의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에 기대서 자기 이제 부족한 권력을 채우려던 당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남인은 왕 편을 들어줍니다. 나도 주의 선생 제자지만 이거는 주의 선생도 얘기는 하지 못한 상황 아니냐. 주의 선생이 왕실례법을 썼다라면 이것도 분명히 어떤 규정을 더 쓸 건데 이런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왕실례법을 안 썼기 때문에 말은 안 한 거지. 주의 선생님이 왕한테 둘째 왕한테 무조건 차남처럼 옷을 입으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례법만큼은 좀 특수한 케이스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자가래라는 성경책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라고 말을 하는 게 남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왕실례법서를 다룬 책이 있거든요. 성경책은 아니지만 그걸 국조오례의라고 해요. 국조오례의. 그러니까 왕실례법은 5가지를 지켜요. 그 일반 사대부는 관원상제 4례라고 해갖고 4가지 예법을 지키고요. 그 오례의가 왕실례법입니다. 그래서 국조오례에 따르겠다 하면서 대립을 한 거예요. 주자가래 책 볼 거냐 국조오례 볼 거냐 이제 대립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차남이냐 장남이냐 그걸 따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남을 강조하면 왕편이 아닌 거고 장남 쪽으로 봐주면 왕편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서인 남인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보시면 보세요. 이 남인의 입장은 그겁니다. 허자에 이름이 외자면 남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장자는 아니지만 왕통을 이었다는 것은 나라의 법통을 이었다는 것은 이거는 장자와 똑같이 대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사대부하고 왕은 이런 점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경우는 장남하고 똑같이 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남인 입장이에요. 3년이라는 단위는 남인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서인은 1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차남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자, 예속논쟁은 현종 때 있었습니다. 현종 때 인조 반정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붕당 정치가 이제 사실상 시작이 되는데요. 그 선조 때 광해군 때는 붕당이 등장하던 시기였었고요.
실질적으로 붕당 정치는 인조반정 이후로, 반정이라는 건 신하가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신하들의 세상이에요. 신하들의.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정치를 하던 시기가 인조반정 이후입니다. 근데 그 서인 남인이 정치하다가 얘들이 제일 세게 다툰 게 예속 논쟁이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는 서인 남인이 죽고 죽이는 관계는 아니고 공존하던 시기였었어요. 이렇게 토론하면서 대화로 뭔가 싸우면서 하던 시기였었다는 거지. 근데 예속 논쟁 때 금이 많이 갑니다. 둘 사이가. 그러면서 현종 아들이 숙종인데요. 숙종이 즉위하면서 숙종은 정말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어요. 신하들이 왕한테 적통이 아니네 적통이네 이딴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살에 등장한 아주 어린 임금이지만은 이게 너무 불쾌했던 거야. 숙종은 왕권을 강화시켜 나갈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숙종의 왕권 강화책과 더불어 서인하고 남인의 관계가 많이 틀어진, 한번 싸웠으니까 틀어진 상황이 맞물려 갖고 숙종 때 무수한 정권 교체 사건이 나타나요. 그 정권 교체를 환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국 때부터는 죽고 죽이는 싸움이 돼요. 이제 예속 논쟁 때까지는 싸우긴 싸우되 말로 하는 싸움이었었다면 환국 때부터는 죽고 죽이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가 크게 변질된 시기라고 해요. 숙종 때 환국 전에 있었던 마지막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시기에라. 자, 29번 한번 볼까요? 지역 3제 나왔죠. 개성입니다. 송악.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다 해갖고 개성을 별명으로 송악이라 했었습니다. 자, 계주. 자, 고려 태조왕건 도구 삼았다. 고려의 수도였었죠. 자, 경천사 십층사탑에 개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지금 중앙국립박물관에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경천사탑이. 송상. 이게 송악지방의 상인이라는 겁니다. 개성 상인 말이에요. 자, 강주령 을밀대 동성은 자주 나왔죠. 평양입니다. 고구려 평양성이 있었는데 고구려 평양성에 그 높은 대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을밀대라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로 고공농성이라는 거 했었던 겁니다. 자, 한국전쟁 중에 전쟁은 거의 1년밖에 안 합니다. 정확히 1년 지나자마자 첫 정전회담이 열리는데 여기 개성에서 열립니다. 개성. 판문점이 원래 개성에 처음이 있었거든. 그래서 개성에서 처음 열립니다. 정전협정이. 답은 4번이고요. 자, 30번 한번 볼까요? 조약 문제입니다. 자, 조약 보시면 운요 사건으로 만들어진 게 강화도 조약이죠. 이게 최초 군대적 조약이죠. 되게 구린놈이 와서 합니다. 구로다. 신원 이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신원은 무신이고요.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이 나갔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 초반 연구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대응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었어요. 무신이 나갔지. 나이도 많은 사람이 나갔지. 그렇지 않습니다. 신원 자체가 개화파였었어요. 이미 개화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원 따라놨던 강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김정희 제자예요. 그러니까 실학제에서 김정희를 거쳐갖고 개화파로 이어지는 그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원군 때는 문신들이 세도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문신들을 좀 약화시키고 무신들을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원군 때는. 그래서 실권이 무신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지 무식하고 나이 많은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옛날 초기 연구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의 제일 대표적인 그 내용을 제가 이제 두 문자를 알려드린 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선시대까지는 조약을 우리나라가 정하고 우리나라가 기준을 정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식은 얼마까지만 사갈 수 있고 배는 몇 대까지만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정했었어요. 일본하고 이제 조약을 할 때. 그래서 세종 때 계약書보면은 200척에 50척에 200석까지만 올 수 있다. 요걸 이제 세종 때 그 업적을 삼계탕 오이라고 하는데요. 3포를 개항하고 계약조 체결하고 50척하고 200석까지만 했다. 삼계탕에 오이 집어넣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한이 처음 없어진 게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제한 조약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긴 거야 이제는. 조선 때까지는 우리가 주도했었다면 이제 일본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완전히 자아도취에서 와요. 자아도취. 이렇게 자아도취한 애들은 예쁠까 안 예쁠까? 안 예쁘잖아요. 자의도취 즉 미관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주국,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고 부산 위에 두 개항, 그리고 해도 작성하고 해안 측량한다는 말한 겁니다. 이게 지금 강제로 개방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지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해도라는 게 해안 지도, 그 해안을 측량하고 난 뒤에 해안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향후 전쟁을 대비해서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집어넣은 거고요. 치해법권. 첫 번째 조약에는 치해법권은 다 들어가니까 이거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미관이 없다. 미국 제한 규정이 없었고요. 처음으로 없어진 거. 조선 때 내내 있었는데 관세 규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80년 조약을 순서대로 다 기억하시면요. 이거 한 줄만 외우면은 정말 편합니다. 계속 기억할 수 있어요. 조약은 누구 제청을 했답니까? 강미임 제청으로 했대요. 강미임
제청으로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누구한테? 통상갑한테 요구하지 이거는. 통상갑한테. 강미임 제청 통상갑한테 하시면 돼요. 이목올란과 갑전변 뒤에는 배상조약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 통상조약은 강화도조약 때 체결했었던 통상 내용을 한번 개정한 겁니다. 여기는 일본과의 조약이에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천주교 포기형되었다. 이건 조불소 통상됩니다. 강미임 제청 통상 갑한테 했다. 그 뒤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갑신전변 뒤에는 조불소 통상조약 최초 주미공사 파견했다. 불미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한 줄로 쭉 할 수 있어요. 갑신전변형 이게 한텐입니다. 갑한텐 한성조약 텐진조약. 자, 해안측량권 이게 맞고요. 요거는 이제 해도 작성을 하는 겁니다. 통신사 처음 파견되었다. 통신사는 조선시대 때 말하고요. 개항기 때는 수신사로 갑니다. 일본에 보내는 사절단만 유난히 믿을 신자를 많이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우리 믿어야 돼. 믿고 지내자. 우리 믿는 사이야. 굳이 이런 말 강조한 겁니다. 친구 사이에는 이런 말 안 쓰죠. 너 나 믿지? 믿지? 이런 말 안 쓰죠. 못 믿으니까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자들은 어디다? 일본이라는 겁니다. 일본 통신사, 수신사. 그중에 통신사는 조선시대 때, 수신사는 요 이제 개항 이후에 말합니다. 개항 이후에. 자, 통신사 조선시대. 자, 외국사의 내지통상. 내지통상은 청나라 때입니다. 이거 조청장전. 일본, 미국, 청나라 순으로 열리게 돼 우리나라가 문호 개방이 됩니다. 이때 이놈들은 내지까지 가서 물건 팔 수 있다는 규정까지 집어넣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살만 조금씩 붙이면 돼요. 답은 3번이죠. 자, 이 32번이 방금 앞에 있었던 문제 이어지는 겁니다. 강화도 지역에는 관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초기 연구에 이런 게 있었어요. 관세가 뭔지도 모르니까 관세를 못 받은 거 아니냐. 이 무식한 조선놈들 전혀 대응을 못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관세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물론 이제 이거는 좀 근대적인 관세하고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의주에 청나라와 교역할 때 관세, 즉 국가 간의 무역에 관한 세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후발 연구가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강화도 조약 직후에 2년 뒤에 우리나라가 일본 배 직접 징수한 건 아니지만요. 일본 배하고 교역하는 조선 배에다가 관세 징수를 시도했었어요. 그걸 봐서는 관세라는 개념을 모르진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초기 연구는 되게 거칠게 연구를 했었던 거예요. 되게 나이브하게. 이제 그런 건 다 반박이 됐습니다. 증거입니다. 우리가 관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1878년 강화도조약 2년 뒤에 부산의 두모포라는 곳에서 두모진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서 일본 배랑 통상하는 조선배에다가 관세 징수를 시도합니다. 세금을 내게 해요. 여기에 일본 놈들이 군함 끌고 와서 또 야발야발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손들고 이제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이거를 두모진 수사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요? 관세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우리 강화도지 해결할 때. 다만 일본이 강압적으로 한포 끌고 와서 무력으로 하니까 굴복한 거지. 아예 바보, 아예 몰랐던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1차 수신사가 강화도지약 직후를 말합니다. 신자들 하면 일본 가는 거고 수신사는 이제 개항기 때, 개항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통신사는 개항 이전에 조선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76년이고 그 뒤 말하는 거죠. 강화도지약 직후에 있었던 거다. 우리 관세 알아 임마. 그래갖고 실제 징수까지 시도했었다. 그런 증거입니다. 자, 답은 2번이죠. 자, 33번 한번 볼까요? 이것도 방금 전에 있었던 32번과 마찬가지로 32번은 초기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능검에 출제됐던 게 공무원 시험에 이어서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시험에 영향을 줬었다는 거지. 두모진 수사 사건은.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왔었던 겁니다. 우리 요번에 스터디 때 내줬던 문제예요. 자, 민영익과 홍영식, 서광범 같은 사람들이 파견되었다는 거. 요 전권 대신들 파견한 사람들 보빙사바라는 겁니다. 보빙사역으로 갔었던 사람들 이름을 낸 게 최근에 있었던 건데 우리 스터디 때도 기출 스터디 때도 제공을 했던 것이고요. 다시 나온 겁니다. 보빙사바랍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홍영식이 돌아오고 난 뒤에 이제 바로 우정총국을 개설합니다. 우정총국이 이제 갑신전을 이루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체국은 누구 거 따다한 거다? 미국 거 따다한 겁니다. 신문은 일본 거 따다 했다면은 우체국은 미국 거 따다 합니다.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추진한 것이다. 자, 38번 볼까요? 자, 이렇게 몇 개씩 낯선 사료들이 나와갖고 사료 자체를 가지고 시기를 찾으라는 문제들이 한두 개씩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료 자체만 가지고 스스로 키워드를 찾으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대표에 말합니다.
그 국민대표회의 배경이 임시정부가 굴러가다가 나중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연맹에 위임 청원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돼요. 이걸 인해 갖고 임시정부에 대한 임시정부가 대표기관이잖아요. 대표성을 크게 상실하게 돼요. 임시정부에 대한 불신론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찬 노숙하면서 언제 목이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제일 편한 데 있으면서 대통령인데 상하이에 들어와서 출근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미국에 계속 있었단 말이지. 딱 6개월만 왔다 바로 돌아갑니다. 그러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국제연맹이 대신 통치해주면 안 되라는 말 하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그 허무함에 빠진 거예요. 허탈함에 빠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임시정부가 과연 우리 대표가 맞냐라는 거에 대한 회의론이 굉장히 크게 일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통일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떨어진 임시정부의 위상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움직임에서 나타났었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갖고 정 독립운동가들의 대표들이 다시 한번 모여갖고 임시정부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했었던 겁니다. 자, 이전에 전 세계 대표들을 모아갖고 임시정부를 만들어 볼까요? 라고 했었던 그 회합은 대동단결선언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14명이 모여서 이제 선언을 했었던 것이고, 그 임시정부가 3.1운동을 계기로 이제 가까스로 만들어졌어요. 대동단결선언 그때는 안 만들었다가 3.1운동을 거치면서 이제 대표들이 모여갖고 전 세계 대표들이 상해 쪽으로 모이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랬는데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출근도 안 하는 대통령이 이제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일본 대신에 국제연맹이 통치해주면 어떠냐라는 말을 했단 말이야. 그거 하면서 임시정부의 대표성이 확 상실됐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대표들이 모여갖고 임시정부의 갈 길 한번 정해보자라 했었던 겁니다. 초반에는 이런 회의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그 있었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결국은 회합을 했었던 겁니다. 한번 볼게요. 2천만 민중 전체의 대표가 모였다는 겁니다. 2천만 민중의 공의를 지키는 국민적 대회합이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3.1운동으로서 3.1운동 이후란 뜻이에요. 자, 맨 끝에가 제일 중요합니다. 통일적 기관화에서 대합을 구성하려고 한다. 통일적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되게 이제 분열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분열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결국은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결국은 이 회의가 실패하면서 임시정부가 다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기 임시정부라면은 국민대표회의 거치면서 다시 알았어 나 갈게 그럼 너는 네 역할 해. 임시정부는 그냥 조그만 하나의 단체로 전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1번입니다. 선전선매서는 태평전쟁에 대한 대일 참전을 발표했던 거고 41년이고요. 건국강령 41년이고요. 파리강의 김규식 파견한 것은 그 3.1운동 전에 있었던 겁니다. 김구식이 파견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줄 것이다. 당신들이 뭔가 어필을 좀 해줘야지 내가 대표로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아주면서 이 강대국들이 우리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이다 라고 해갖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게 각지에서 독립선언이 나타났던 거예요. 김규식이 19년 1월에 가고 19년 2월에 독립선언이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19년 3월에 서울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이게 이제 운동으로 번진 게 3.1운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자, 한국 강복군은 만주에 30년대 만들어진 것이고요. 한국 독립군은 그렇고 한국 강복군은 4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40년에 임시정부에서 중경임정에서 답은 1번입니다. 자, 40번은 뭘까요? 시험에 항상 출제되는 독립군단 얘기입니다. 그중에 20년대 군단, 30년대 군단, 37년 이후 군단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시기 구분하지 않고 단어를 외우려고 하면 단어가 비슷해서 계속 헷갈립니다. 20년대 먼저 한번 볼까요? 3.1운동 직후에 만주 지역, 간도 지역에 많은 독립군단이 생깁니다. 3.1운동은 우리 그 민족적인 감정을 뜨겁게 만들었던 사건이고요. 가능성을 확인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군단이 만들어집니다.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군단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자진의 북로군정서입니다. 이게 봉오동 전투, 이 둘이 청산리 전투에서 큰 업적을 남깁니다. 자, 그러고 간도 참변을 당하고요. 이제 그 간도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러시아로 넘어가기 직전에 통합군단을 만든 게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여기다가 단자 하나만 붙이면 돼요. 그럼 외울 수 있습니다. 대한독립군. 홍범도가 진짜 군인이지.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는 북간도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키워드 하나씩만 기억해 두세요. 홍범도, 김자진. 그리고 북로군정서는 중강단이 발전한 거예요. 중강단. 1911년에 있었던 중강단. 대종교가 만든 분단인 중강단이 3.1운동 이후에 북로군정서로 발전한 겁니다. 북로는 북간도란 뜻이고요. 군정기관 그런 뜻이에요.
자, 30년대 만주사변 이후에는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활동하게 되는데요. 요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중연합활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이 중국 본토까지 침공하고 난 뒤에는 조중연합활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중국군 어떤 군대랑 활동했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여기는 중국 국민당 구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중국 팔로군 구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요거는 중국 국민당과 활동한 거, 팔로군과 활동했다는 거고, 팔로군이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 요건 여기까지는 만주에서 활동했다면 이제 관내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중일 전쟁이 일본이 중국 만주가 아닌 진짜 중국 본토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본토 내에도 한국 군대를 처음 허용해 준 겁니다. 언제? 중일 전쟁 이후에.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중국 본토인 중국 관내에도 처음 허용해 줍니다. 그중에 처음이 의용대고요. 38년 2년 뒤에 광복군. 자, 그리고 의용대 병력의 일부가 광복군에 흡수되자 의용대 병력 중에 화북지방으로 이동했었던 부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대가 의용대에서 독립해갖고 별도로 군대를 만든 게 의용군입니다. 그러니까 의용대의 변화예요. 의용군은. 자, 요거 구분할 줄 아시면 됩니다. 여기다 키워드 몇 개씩만 덧붙이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김자진, 청산리, 됐네. 북로군용소죠. 자, 대전자령, 한지호 쌍대라고 했고요. 한국 독립군 지청천, 쌍성부 대전자령, 이 한국 독립군입니다. 자, 동북항일연군은 여기 있는 군대는 만주사변으로 만주가 일본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되자 대부분 관내로 내려오게 돼요. 관내로 내려오면서 군대 활동이 이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공산당 세력은 남아갖고 빨치산 활동을 전개해요.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다가 이들이 만든 마지막 만주 군대를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해요. 동북은 만주란 뜻이에요. 동북 삼성을 다른 말로 만주라고 합니다. 항이라는 연합군대다. 여전히 조중연합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이 만들었었던 만주 부대를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합니다. 동북은 만주예요. 만주 뜨면은 중일전쟁 이전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중일전쟁 이전이라고 대체로 아시겠죠? 시험에 나오는 건 그냥 무조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내는 중일전쟁 이후다. 동북이 만주니까 이거 만주? 그럼 37년 이전이겠네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36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중강단이 발전한 것이다. 이게 맞죠? 자, 그래서 북로 군정서도 대동교도들이 많아요.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연합군과 활동했다는 것은 이 많은 군대 중에 광복군, 임시정부의 광복군밖에 없어요. 미군, 영국군 활동했다면 광복군밖에 없습니다. 키워드들 잘 빼보세요. 키워드 한 번씩만 정리하면 매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49번 도자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통합 문제죠. 자, 태토와 유학이 모두 백색이다. 백자 말하는 겁니다. 백자. 자, 그리고 철분이 약간 하면 태토에 유학을 입혔다. 유학을 입힌 걸 자기라고 해요. 자기. 자, 그중에 서긍이 칭찬했다. 고려시대 말합니다. 송나라면 고려시대죠. 자, 푸른 빛깔, 비색, 청자 말합니다. 고려 청자를 말하는 게 고려 청자를 칭찬한 글입니다. 서긍이라는 사람이 쓴 책 고려도경에 고려 청자를 칭찬한 글이에요. 그 청자라는 것은 당시 최고의 보물 중에 하나가 옥이었었단 말이에요. 옥. 이 보물은 유한하니까 보물이잖아요. 이 옥을 갖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인공 옥을 만든 게 옥하고 비슷한 색깔 만든 게 청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구가 만들어낸 그 인공물이에요. 그 옥은 원래 자연물인 거고. 근데 그 옥 색깔에 제일 가깝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고려 청자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번에 회색의 태토에 그 청자는 청색만 청자라고 하진 않고요. 그 재질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회색의 태토에 백색으로 분칠했다. 이게 백자가 되기 전에 청자, 과도기적 백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분청삭이라고 해요. 청자 위에다 분칠한 걸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청자 위에 분칠했다. 백색으로 분칠했다. 그래서 진짜 백자는 아니고요. 껍데기만 백자처럼 만들어 놓은 걸 분청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청자와 백자 사이에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 백자입니다. 즉 순수 백자가 등장하면 사라질 성질의 것이에요. 이건 15세기 때만 유행했던 겁니다. 백자, 청자 맞죠? 요거는 가지무늬톡이라고 해갖고 청동기 때 등장한 겁니다. 그 톡이라는 걸 신석기 때부터 사용했었고요. 청동기 때 가면은 도자기까지는 아니지만 매끈하게 갈아서 쓴 톡이 나타나요. 이게 일반 톡이보다는 조금 발전한 겁니다. 그걸 간톡이라고 해요. 그 중에 청동기 때 사람들은 구릉이나 언덕 같은 데 살았었으니까 거기는 황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색을 띤 간톡이 나타납니다. 붉은 간톡이. 철기 때는 다시 바닷가로 내려옵니다. 구릉에도 살고 바닷가에도 살고 이제 넓게 삽니다. 철기 때는 진흙벌이 섞인 검은 간톡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청동기 철기 때 조금 발전한 토기가 간톡이라고 해요. 이 간톡이에 끄름이 나타난 건데 이게 가지무늬처럼 생겼더라고 이제 가지무늬 톡이라고도 합니다. 청동기 때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백자 위에다 코발트. 코발트는 파란색 물감을 말해. 파란색 한료. 왜 이 백자나 청자는 왜 저기 그 모양을 내지 못하냐면은
모양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상형이라고 해갖고 모양을 본뜨는 겁니다. 동물 모양이나 집 모양 같은 걸 본뜨는 그밖에 못했어요. 혹은 음각, 투각, 음각, 양각 같은 걸 하거나 구멍을 뽕뽕 뚫는 투각 같은 걸로 모양을 내는 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그림 같은 걸 그리지 못했을까요? 이 도자기는 굽는 거기 때문에 굽다 보면은 이 물감이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불에 녹지 않는 물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코발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코발트라는 파란색 안료 다 수입산입니다. 이걸 하니까는 백자 표면에 그림까지 그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청화백자라고 해요. 백자 위에 코발트, 청화백자입니다. 자, 이게 조선 후기 때, 정조 때는 이 안료를 자체 개발하면서 청화백자가 되게 유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후기 때는. 자, 근데 청자도 그림을 그린 게 있어. 그럼 뭐야? 그림 그리잖아. 이건 그림이 아니라 청자 표면을 홈을 파갖고요. 그 홈에다 이물질을 집어넣은 채로 거기다 유약을 발라갖고 그대로 구워버리는 겁니다. 굽고 나면 그 그림처럼 보여요. 이건 그림이 아니라 그 홈을 파서 새로운 이물질, 다른 물질을 집어넣고 그림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이건 중국에도 없었던 기법이에요.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상감 기법이라고 해요. 자, 무늬를 파고 표면에 무늬를 파고 나서 다른 걸 구워갖고 일단 이제 유약을 발라갖고 구워낸 걸 말합니다. 상감청자 말합니다. 고려 독창적 기법이다. 무신직공기 때 유행했었던 겁니다. 답은 3번이죠. 자, 이제 마지막 5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군인 정권 시기 때는 노조라는 걸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조라는 것이 꿈틀하게 되는 그 큰 배경이 됐었던 게 전태일 분신이었어요. 물론 계속 불법 취급을 받았고요. 전두환 때도 불법 취급 받았고 국가가 허용하는 관변 노조 하나만 인정했었어요. 그 외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노조를 만들 수 없었어요. 좀 웃긴 상황이죠. 자, 어쨌든 거기에 물꼬를 튼 사건이었었다. 봅시다. 자, 이 사람의 죽음을 샜었던 얘기가 법을 지키라는 거 있었어요. 법을 지키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 분신사건을 말합니다. 자, 이 평화시장 근로자였었죠. 평화시장 노동자 중심으로 노조가 결성되었었다는 겁니다. 큰 하나의 물꼬가 됐었던 겁니다. 자, 요거 자체가 큰 힘을 갖지는 못했다 하더라도요. 이 전태일 분신은 당시 지식인과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채무식을 남기게 돼요. 일개 노동자가 저렇게 했는데 나는 배웠다는 놈이 뭔가라고 하는 굉장히 큰 채무식을 남기면서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큰 물꼬를 만듭니다. 이게 70년이고요. 정확히 10년 뒤에 광주 민주화 운동은 80년대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채무식을 남깁니다.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는 여기서 뭘 했는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 피해를 보고 그 피해로 인한 수혜는 내가 누리고 있는데 내가 배웠다는 나는 뭐하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굉장히 큰 채무식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전태일 분신과 광주 민주화운동이 뭘 바꿨다라는 게 아니라 전태일 분신과 광주 민주화운동의 영향이 그 채무의식 그것이 만들어 놓은 채무의식이 민주화운동에 굉장히 큰 물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 해설 강의를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해설 강의는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